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를 쓰는 임동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만날 주제는 시는 왜 주변부를 주목하는가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올바른 삶과 인간의 길이 무엇인가 시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바로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모든 그 경제나 관계들이 끊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시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가. 거대한 자본주의체를 한순간에 멈추게 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바이러스는 부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바이러스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그동안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주목하지 못한 것들, 그런 가치의 어떤 소중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야말로 그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이게 만들고 들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의 역할이고, 바이러스처럼 미처 주목하지 못하거나 작고 하잘것없는 세계를 주목하는 것이 바로 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시는 왜 주변부를 주목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번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소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작고 미미해서 하잘것없거나 보잘것없는 거, 그래서 전혀 눈길 한번 제대로 줘본 것이 없는 것들, 특히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가치하거나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해온 것들의 가치라든가 위력을 한번 시를 통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는 얼핏 하면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웁니다. 모든 것을 돈벌이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서열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그 돈으로 살 수 없거나 그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만드는 적자 생존의 자본주의 속에서도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에 일견 얼핏 무가치해 보이지만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더욱 무한한 가치를 지닌, 가치랄 것이 없는 가치들이 우리 주변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바로 함석헌의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의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잘 들으셨죠? 이 시에서 가장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함석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이른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친구나 우정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을 배반하거나 예면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한결같이 자신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참된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를 가졌습니까? 그런 재산을 가졌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불행하게도 함께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서 서로를 상의하며 너만은 살았다고 할 만큼 자기 희생과 양보심, 행여 불의의 원하지 않는 어떤 사형장에서도 다 죽어도 내 친구만은 저놈만은 살려달라고 하는, 자신은 죽어가면서 그런 큰 도량과 인류애를 가진 친구를 갖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저 친구 하나 있으니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만큼 큰 인간적인 어떤 여유와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친구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함석헌 선생님은 강조하는 것이죠.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런 알뜰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진리의 불굴의 용기라든가 어떤 믿음을 가진 우정의 벗을 갖고 있느냐 여부가 인생의 최대의 가치 척도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 이런 우정을 가졌다면 참 돈이나 명예에 상관없이 성공한 인생이겠죠. 그러나 이건 너무나 바라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가치, 그러니까 정의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진리라든가 그런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죠. 그렇지만 이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런 것만이 또 가치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선뜻 그럴 수 없음에서 오는 애틋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돈으로 살 수가 없겠죠. 한때 함께 했던 이들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데서 오는 서글픔이라든가 또 그리움, 이것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사회에서 제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떠나볼 수밖에 없는 어떤 덧없음, 우리 인생의 덧없음도 있죠. 이런 그 물질적 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세계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어떤 도덕적 평가로 그런 가치로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소중한 생명의 요구와 가치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우리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김수영 시인은 그의 시 구름의 파수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철을 거느린 채 겉으로 예약만으로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 쑥스러울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6.25 공간에 포로 체험과 아내와 이별 후 재회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1956년이면. 그리고 방 두 칸, 마루 한 칸, 말쑥한 부엌을 가진 것이 결코 잘 산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인은 쑥스럽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거나 격에 맞지 않다고 괴로워합니다. 백석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석의 시 남신우주 박시봉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시키거나 요구한 것도 아닌데 백석은 문득 스스로 낯이 붓도록 부끄러워하거나 제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심한 내적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뜻과 힘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만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마음의 불가역적인 움직임과 마주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얻기를 소망했던 윤동주 시인의 시 바람이 불어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온지를 모르는데 그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 없이 어떤 그런 괴로움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 윤동주.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작고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작고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이 시에서 윤동주 시인은 바람이 부는데 괴로운 거죠. 뭔가 괴로운데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어요. 또 어느 뭐 민족지사처럼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이유 없이 괴로운 거죠. 바로 이 시에서 그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괴로움의 끝에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고 그럽니다. 반석, 단단한 어떤 집안에 서게 만들고 또 발이 언덕 위에 섰다고 합니다. 언덕이라는 것은 바로 그 평지보다는 높은 곳이기 때문에 위아래를 살필 수 있는 것이죠. 뭔가 그런 괴로움이 그 세계와 나의 어떤 것들을 그야말로 조망하게 만들었다는 시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쑥스러움이나 부끄러움 또 윤동주의 괴로움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해라 한 것이 아닌 거죠. 그야말로 그것들은 나도 모르게 나의 깊은 무의식일 수도 있고 깊은 어떤 자성의 울림 그리고 마음의 어떤 순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저도 모르는 하나의 움직임이죠. 그런 움직임들이 자기 내면에서 불쑥 솟아올라서 나를 초월해 가게 하고 나를 꾸짖게 하고 침묵으로 꾸짖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양심인 거죠. 이런 그 별다른 자의식 없이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지금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바로 양심은 다시 말하면 가장 돈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양심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치를 지금 사실은 역으로 말하면 그런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는 시대죠. 그래서 시인들의 소리를 보통 헛소리라고 그러죠. 그런 돈도 안 되는 쑥스러움, 부끄러움, 괴로움을 왜 지불하느냐? 왜 고민하느냐? 그래서 시인들의 소리를 보통 허튼 소리라고 하죠. 현실과 독떨어졌다고 허튼 소리를 하거나 헛소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시인들의 그런 헛소리, 허튼 소리가 과연 틀렸을까요? 그 사람들이 헛소리라고 하는 이유 이면에는 바로 그들의 말이 맞기는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의미겠죠. 네, 그 중에 한 시인이 바로 김종삼 시인입니다. 예, 김종삼 시인의 그 미사에 참석한 이중섭 씨. 아마 이 시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또 헛소리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미사에 참석한 이중섭 씨, 김종삼.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선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리니 내가 처음 일으키는 미풍이 되어서 내가 불멸의 평화가 되어서 내가 천사가 되어서 아름다운 음악만을 싣고 가리니 내가 자비스러운 신부가 되어서 그들을 한 번씩 방문하리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김종삼 시인은 생전에 남을 도와주기는커녕 지독한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이 시 속의 주인공이 이중섭 화가 역시 지독한 가난과 고독 속에서 가족이 일본과 한국으로 헤어지는 부인이 일본 사람이었죠. 그러면 그런 이산의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선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 놓고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일으키는 미풍이 되고 불멸의 평화를 전하는 사제가 되겠다는 것은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헛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천사가 되어 선량하고 가난한 자들을 음악으로 위로하거나 자비스러운 신부가 되어 방문하리라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린 이런 시인의 목소리가 불가능한 헛소리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과대망상이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실현 불가능한 꿈과 소망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시인들의 목소리는 자신과 당대인의 현실적인 욕망의 투사라기보다는 자기와 동시대의 내면의 순수한 침묵의 소리로서 양심의 부름이고 그들만이 낼 수 있는 어떤 양심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하고 그야말로 우연한 세계 속에서 타락한 존재에 살아가면서도 자신만의 고의성과 독자성 때문에 불안해하며 문득 마음의 어떤 꺼리낌, 아까 마음의 꺼리낌이 쑥스러움이나 부끄러움이나 괴로움으로 나타났죠.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바로 이 시인의 목소리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얼핏 보이지 않거나 보이지 않지만은 그 자신들에게는 뚜렷한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인인 거죠. 자, 시인들이 헛소리가 결코 헛소리가 아니다는 거, 그것이 당장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헛소리고 당장 쓸모가 없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헛소리지만은 그 시인들의 소리가 헛소리가 아니다라는 것, 그 헛소리가 그야말로 참말의 기적을 어떻게 이루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 예를 전상병 시인의 시 최저 재산제를 권합니다를 통해서 어떻게 헛소리가 그야말로 참말이 되는 경위가 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저 재산제를 권합니다. 천상병. 세계평화 위해서도 사회복지 위해서도 필자는 최저 재산제 권합니다. 최저임금제 있잖아요. 최저 한도의 임금을 말하는데 왜 최저 재산제가 있을 수 없어요? 박정희 정권 때, 박장군 쿠데타 모의 때 여러 가지 인쇄물을 담당한 이모라는 실업가가 박정권 성공 후에 비호를 받아 500억 한의 재산을 모았다는 보도에 접하여 나는 아연실색한 일이 있어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부자는 부자대로 많은 재산을 대학이나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끊임없이 기부하면서 사회 환원을 기어코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필자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최저재산제입니다요. 한 10억 원 정도로 사유재산고를 제한하는 것이 앞으로 유익한 자유주의 체제가 될 것이며 이북 동포들의 제국주의 소리도 줄 것이고 일반 노무자들도 큰 혜택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천상병 시인의 시 최저재산제를 권합니다. 시 잘 들으셨죠? 근데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너무나 얼토당토 않고 그야말로 시인의 헛소리처럼 들린가요? 당대에서는 아마 쓸데없고 실현 불가능한 헛소리를 남발하는 어떤 불평 분자라든가 불운한 어떤 시인이라고 아마 비판할 수도 있겠고, 한 가난한 시인의 터무니없는 어떤 공상이나 망상이라고 취급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과연 그런 헛소리가 헛소리로 들립니까? 지금에도 당장 실현 불가능하기는 하지만은 그야말로 참말이 되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천상병의 시 최저재산제를 권합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데만 지장이 없으면 아무래도 괜찮다는 어떤 동물적 자본주의 세계를 반성시키고 각성하는 힘이 이 천상병 시에 담겨 있는 거죠. 바로 그 시적 인간의 헛소리는 그래서 헛소리가 아닌 거죠.
부분이 전체보다 크다는 이런 젊은 날의 고뇌와 의문, 그러니까 왜 앞으로 나갈 때는 전체인데 도망갈 때는 각자가 뿔뿔이 흩어지느냐, 이런 그 화두를 제가 젊은 날에 금남로 거리에서 앉게 되었는데, 그걸 결집시킨 시가 바로 부분이 전체보다 크다는 시입니다. 그걸 잠시 읽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천냥빛을 갚는다는 게 사실이라면, 한 개의 정자와 또 하나의 난자가 만나 한 아름다운 소녀와 한 튼튼한 소년의 몸과 정신으로 마침내 인류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부부는 전체를 위한 합이 아니다. 부부는 늘 전체보다 크다. 연초록 느릅나무 이파리 하나가 보이지 않는 흘러간 모든 시간의 흔적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절길 아래 깔린 무수한 보석 하나가 더할 수 없는 쓸쓸함의 하중을 넉넉히 견뎌내며 시속 300km의 고속열차를 넉넉히 감당하는 중이라면, 때로 제지할 틈 없이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 어떤 경우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애 하나가 문득 새로운 세계의 심장에 닿는다면, 부분이 전체보다 먼저다. 악마도 천사도 이 부분 안에서만 날뛰거나 자유롭다면, 부분은 전체의 합이다. 아니, 부분이 그 모든 전체보다 무겁거나 거대하다. 백권의 역사서보다 김종삼의 민간인 한 편이 더 깊고 슬픈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라면, 마침내 풀뿌리까지 누워버린 김수영의 풀이 하늘과 대지, 바람과 비의 합창을 부르고 있다면, 모든 전체는 허구다. 모든 부분 그대로가 전체다. 한 개의 조사, 한 구절의 문장이 혹은 한 편의 시가 단숨에 저 멀리 몇백 광년의 우주로 달려갈 수 있다면, 한 시인의 눈이 여전히 광속보다 빨리 사라지는 영혼의 어깨를 붙들고자 밤새 앞서 달려가고 있다면, 오늘의 주제가 신은 왜 주변부에 주목하는가인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에게 읽어준 이 시가 바로 그런 주제에 부합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굳이 한번 이 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한마디 말. 말이라는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물질적으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도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큰 유한을 받고 그럴 때가 있죠. 또 그 한 개의 정자라든가 난자, 그야말로 작은 것에 작은 것, 우리가 오늘 주제인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말 무시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작은 물질이 만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하고, 그야말로 튼튼한 소년의 몸으로 자라 뿐만 아니라 그 정신으로 해서 인류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그 기차를, 제가 고향이 광주라 기차를 타고 갈 때마다 철길에 깔려있는 작은 돌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기차가 가려면 무거운 기차를,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포석을 깔아놓죠. 포석을 깔아놓는데 그 작은 돌이 과연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 무거운 기차의 하중을 견디는데 얼마나 귀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큰 전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철길 아래에 깔린 무수한 포석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렇게 작은, 보이지 않는,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없어도 괜찮은
그런 존재가 바로 시속 300km의 고속열차를 넉넉히 감당하는 힘이 되고, 어떨 때는 눈물 한 방울이 문득 새로운 세계의 심장에 닿는다고 그랬는데, 인간의 깊은 심연에 닿는, 가장 깊은 휴머니티에 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보이지 않고 쓸모없고 그래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분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주장이, 제 시적 주장이 아까 말했듯이 헛소리 같지만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부분이 전체다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체 사상으로 통할 수도 있고, 내가 바로 우주다라는 어떤 사상 논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중심적 가치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주변부적인 것들, 소외된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야말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의 가치, 바로 그런 것들의 가치 회복에 바로 시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어떤 주변적인 것들이 바로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시이고, 또 그런 시가 바로 이런 팬데믹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본주의 시대, 근대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감성과 이성과 영성이 있다면, 특히 영성적인 가치가 그야말로 주변적인 것으로 몰렸던 거죠. 그런 영적 감수성, 이런 것을 회복하는 게 바로 시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시들 속에서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생각해 왔지만은 거기에 우리 인류가 갈 수 있는 어떤 참말이 들어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연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